안녕하세요. 치치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정치와 법 과목 중 선거와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며칠 후인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흔히 말하는 21대 총선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이긴 할 텐데 고3 학생들 중에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학생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선거 날짜는요. 2020년 4월 15일인데요. 혹시 부재자 투표를 하실 학생들은 사전 투표를 하실 학생들은 4월 10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 날 시간은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입니다. 자, 이제 칠판을 다시 지우고 수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우리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선거의 의미는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국민으로서는 다 주권이 있다는 거 배웠었죠. 이 국민의 주권이 있다는 거 그냥 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선거를 하면 우리 누가 선출되죠? 그 선출되는 사람이 바로 국민의 대표자인데요. 우리는 선거라는 절차를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제 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말이 있는데 대의민주제가 무슨 뜻이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준다 라는 의미에서 대의민주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대의민주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직접민주제였고 대의민주제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자, 다음은 선거의 기능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도 봤었죠. 대표자 선출.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이거 외에도 정치 권력 통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심임하거나 교체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재심임한다는 것은 또 뽑는다. 난 이제 너를 믿겠다 이런 의미이고 교체한다는 것은 이번 정권이 경제가 너무 별로였어 아니면 정치가 너무 별로였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정권 말고 다른 당을 뽑아야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재선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을 선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선거를 앞두고서는 우리 누구 당을 재평가할 때가 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바로 정치 권력 통제 의미를 반영하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 부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자들은 그에 따라서 어떤 힘이 생깁니다. 그걸 바로 정치 권력이라고 해요.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의견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선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권리를 반영을 해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가 선출이 되고 이 대표자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죠. 다음에 국민의 의사 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 형성, 여론이 뭐였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의 요구, 의사를 정치 과정 속에서 투입하여 정책이 결정된다. 그쵸. 우리 모든 선거 할 때 보면 종이 같은 거 나눠주기도 하고 명함 나눠주기도 하고 거기 뭐 써있죠? 공약 써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또는 나에게 우리 지역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지지해주고 결정하는데도 일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교육의 장 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평생 뉴스 안 보다가 신문 안 보다가 선거할 때 되면 갑자기 챙겨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게 나쁜 걸까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라도 보는 게 어디예요? 유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공약 책임, 정치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마련하는 게 바로 선거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정치와 법 과목을 통해서 정치 교육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 꼭 책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선거는 너무 좋은 정치 교육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주권 의식 향상. 국민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국민 주권 의식이 신장된다. 우리 SNS 우리 대학생 언니 누나들 있는 분들 보면 SNS 보시나요? 꼭 투표하고 나면 여기 손목에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이런 기호 있는 거 이런 기호 있는 거 보셨나요?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보시면요. 자, 우리 선거에 참여했다는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뭔가 내가 이 나라의 정말 주인이 된 것 같고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주권의식이라는 건데 국민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런 국민 주권의식이 신장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민주선거의 원칙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따서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이거 네 가지는 꼭 외워줘야 됩니다. 보평직비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순서 조금 바꿔가지고 뭐 보비평직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뭐 잘 외워보세요. 먼저 이 민주선거의 원칙이라는 건 어디에 보장이 돼 있냐? 우리 진짜 중요한 거 있었죠. 전에 배웠던 건데 헌법. 자, 헌법은요.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헌법에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선거고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민주선거기 때문에 이 민주선거의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제41조 1항, 제67조 제1항. 자, 여기서 몇 조 몇 항인지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을 뭐라고 부르고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보통선거 먼저 볼게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인종, 종교, 성별, 재산 정도, 교육 수준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한다는 원칙. 자, 여기서 2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일정한 연령 그리고 모든 국민. 자, 우리 가끔 일부러 너희 낚시하려고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한다라는 보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만 19세였는데 이번 총선부터 낮춰진 거죠. 네, 그래서 일정한 연령이라는 조건은 충족을 해줘야 되고 그 외에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지위, 인종, 종교, 성별, 재산 정도. 사실 보통선거 원칙이 이렇게 보편화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일단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전에는 뭐 귀족만 참여할 수 있었고 우리 가장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옛날에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고대 그리스. 거기서도 노예와 여성과 어린이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적 직접 민주주의였죠. 이게 바로 보통선거 원칙이 적용 안 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선거에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반대 개념으로 제한선거라고 합니다. 2번째는 평등선거예요.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한다. 표의 등가성 부여하는 원칙. 우리 이 원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말이 삼성 회장이랑 여러분은 똑같은 한 표입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세금을 많이 낸다고, 아니면 정말 힘이 센 사람이든 힘이 약한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정말 인플루언서야. 막 유튜브 팔로워 막 100K, 1000K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드러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 팔로워들의 표를 모두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두 표를 넣는 게 아니고 한 표씩을 넣는다는 뜻으로 이 평등선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차등선거라는 말이 있고요. 차등선거는 아까 1인 1표라는 거랑 반대로 생각해서 뭐 1인 0.5표, 1인 5표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직접 선거예요.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를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는 원칙. 자, 내가 투표소에 가기 싫어서 동생한테 대신 가달라 그래. 이거 안 됩니다. 대리인을 거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직접 투표를 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는 건 간접 선거라는 제도가 있죠. 개념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비밀 선거입니다. 유권자는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우리 그래서 투표장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을 때 평소처럼 V를 하거나 엄지척 아니면 안녕 하는 포즈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해요. 왜냐? 안녕 하는 포즈 뭔가 기호 5번을 떠올리는 것 같고 엄지척 하면 뭔가 1번인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비밀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투표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을 때 좀 조심을 해라 이런 말들이 있죠. 한 예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때 총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정치인이 투표를 하고 있어. 근데 그 투표를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 이렇게 선거함이 있는데 이 선거함에 종이를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완전 살짝 이 종이가 살짝 벌려져가지고 몇 번을 찍는 것 같은지 그 모습이 찍힌 거지. 물론 이거는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표 처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 비밀 선거의 원칙을 우리가 지킨 게 맞나?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썰전을 하느라고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자, 우리 다시 기억해서 봅시다. 민주선거의 원칙 몇 가지? 4가지. 이 4가지엔 뭐가 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4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한다. 다시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한다. 네. 자, 옆에 문제 조금 풀어볼까요? 개념 체크 봅시다. 잠깐 보고요. 대의민주제에서 밑에 정답 지울게요.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뭐라 한다? 선거라 한다. 선거는 선출된 대표자의 정치 권력 행사에 뭘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대표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통제하기도 한다. 이게 뭘까요? 정당성. 이 정당성이라는 건 그 무슨 당 할 때 그 정당성 아니고요. 이 행동이 정당하다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당 그거 아니에요. 자, 3번. 이건 방금 배웠던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한 개념 문제인데요. 일정한 재산의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면 땡땡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에 따라 유권자에게 표를 차등하게 부여하면 땡땡의 원칙에 위반된다. 자, 첫 번째 건 뭐고 두 번째 건 뭘까요? 자, 첫 번째 건 평등선거. 아니에요. 보통선거. 누가 평등선거라 그랬어? 보통선거. 두 번째가 평등선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나와라. 자, 선거구 제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선거제도 중에 맨 처음이 선거구 제도라고 시작하는데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지역구 대표 그리고 비례대표 2장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선거를 합니다. 비례대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구라고 얘기를 하고 지역 대표를 선거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게 이 선거구 제도 개념이에요. 선거구의 의미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입니다.
선거구 제도를 말할 때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지금 배워볼 거예요. 먼저 소선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예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 대표를 뽑는 게 이 소선거구제에 따른 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의 특징이 뭐냐? 다수당, 주요 정당, 즉 힘이 높은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양당제를 촉진합니다. 양당제가 뭐였죠? 일당제는 뭐고 다당제는 뭐고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일당제는 어느 한 당이 독식하는 체제, 양당제는 힘이 대등한 강한 두 당이 왔다리 갔다리 대결을 하는 제도, 그리고 다당제는 힘이 각각 다르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당이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양당제를 촉진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뭐냐? 후보자가 적어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파악이 쉬워요. 우리 만약에 후보자가 지금 우리 지역구 대표를 뽑으면 후보가 10명이 잘 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악을 하기 쉽죠. 근데 보니까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가 30당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38당인가? 그 당의 모든 공약을 비교하면서 난 여기에 뽑아야겠다 생각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소선거구제는 후보자가 적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파악이 쉽습니다. 자, 두 번째, 다수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군소정당이라는 건요, 작은 정당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정당들이 뭔가 뽑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냥 막 만들어서 난립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센 한두 당 내에서 보통 대결을 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은 아예 출마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다. 선거 관리가 쉽고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적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보통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매우 좁고요. 선거 관리가 따라서 쉽고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공약 뭔지 다 광고를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소선거구제에서는 이 지역구에 있는 사람한테만 자기 선거운동을 하면 되니까 선거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듭니다. 자, 다음으로 한 선거구의 대표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 국회에서 무슨 법이 입법되면 이 법은 누가 만든 법이냐, 누가 제일 잘 만들었냐, 누가 제일 못 만들었냐 이런 거 가지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들 때가 있는데 300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누가 만들었는지 책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구의 대표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거죠. 단점은요, 한 명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소정당의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낮아요. 이게 장점에서는 난립을 막아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또 단점으로 말하면 의회에 진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좀 자유롭고 진입장벽이 낮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의회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요. 왜?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다음,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로 과대대표 또는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지역구에서 딱 한 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에 대한 투표수면 유효한 투표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된단 말이죠. 이 사표가 많기 때문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도입이 된 거고요.
자, 다음.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이 되므로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앞에 문제랑 연결된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앞에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그러면 앞에 배운 거랑 모든 게 반대겠죠. 의미,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위에서는 1명이었죠. 여기서는 2명입니다. 자, 다음 특징.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으며 다당제를 촉진한다. 위에선 뭐라 그랬죠? 양단제를 촉진한다. 밑에서는 뭐다? 다당제를 촉진한다. 자, 장점 봅시다.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선거구에 당선자가 최소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자, 한 명만 당선시켰을 때는 그 한 명의 쓰인 표 말고 나머지는 다 사표였는데 지금은 2표 이상이기 때문에 사표가 비교적 적겠죠. 다음, 당선자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 사표가 적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단점, 후보자가 많아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져 선거 관리가 어렵고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늘어난다.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아무래도 정당이 많으면 의견 일치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구 내 당선자들 간 얻은 표에 대한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1등으로 뽑힌 사람이랑 2등으로 뽑힌 사람들이랑 같은 자격을 가지고 어떤 정치 참여 행위를 하게 된다면 1등으로 뽑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뽑힌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에 대한 가치는 좀 다르게 취급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50표로 뽑히고 어떤 사람은 30표로 뽑혀가지고 똑같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들의 의견이 갖는 힘은 또 그 위에서 같게 설정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이 제일 헷갈리는 게 또 뭐냐면 이 소선거구제라는 말과 이 특징을 매칭을 못 시키고 중대선거구제라는 말과 이 특징을 매칭을 못 시켜요. 왜? 소선거구제 하면 그럼 한 명? 작은 범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